요즘 그 많이 등장하는 가설, 즉 뭐 우리가 마주할 외계 존재가 뭐 큰 머리의 초록 피부 생명체가 아니라 뭐 드론 같은 무인 우주선이나 인공지능 로봇일 가능성이 많다는 이야기, 뭐 이런 거랑 좀 비슷한 것 같긴 한데요.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고도로 발전된 외계 문명은 로봇 문명이거나 혹은 우주로 그 인공지능 우주선을 보낼 것이라는 우리가 여러 번 다뤘던 그런 최근 가설들과 유사를 하지요. 안녕하십니까, 아제너드 오 작가입니다. 안녕하세요, 아제너드 두디입니다. 오늘 그 간만에 그 유명 공상과학 소설을 이야기해 주신다고요? 예. 오늘은 그 너무나 유명한 그 하드 SF 소설이지만 그래도 이게 반면에 영화나 뭐 애니메이션, 뭐 TV 드라마 등으로 이게 뭐 미디어 프랜차이즈화된 적이 거의 없어서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오늘은 한번 이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무슨 작품인데 서론을 이렇게 길게 하셨는지. 이게 그 바로 너무나도 유명한 그 SF 소설의 거장, 그 아서 C 클락의 1973년 소설 라마와의 랑데뷰입니다. 이거 제목 들어보신 분들 꽤 있으실 것 같은데 그 해에 그 SF 소설의 그 최고 권위상인 휴고상과 네뷸러상, 이 양대상을 모두 수상하기도 한 정말 대단한 작품입니다. 아서 C 클락경의 그 라마와의 랑데뷰, 너무나도 유명한 SF 소설이긴 한데 아직 영화가 안 된 것이 신기하네요. 뭐 여러 루머들은 있었던 것 같은데요. 맞습니다. 이게 2000년대 초반부터 영화 계획이 진행된다는 뉴스가 계속 있어 왔는데 계속 불발되었고, 최근에는 저희에게는 그 SF 듄 시리즈의 감독으로 유명한 그 드니 벨로브 있지 않습니까? 그 드니 벨로브가 이 소설의 연출을 맡는다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일단 차기 작품은 그 듄 3 그걸로 결정된 것으로 보이므로 아직은 뭐 100% 확실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. 이게 그래도 그 유일하게 그 80년대에 그 두 편의 그 PC용 게임으로 확장된 것이 이 소설에게 정말 유일한 그 미디어 프랜차이즈로 알려져 있습니다. 그렇군요. 자, 그럼 그 본격적으로 SF 거장의 걸작 소설 라마와의 랑데뷰를 이야기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좀 많이 좀 눌러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 소설이 왜 걸작인지 본격적으로 한번 탐구해 보겠습니다. 일단 이 아서 C 클락은 그 당시에도 정말 SF의 거장이었지만 이 소설 그 라마와의 랑데뷰는 그 오래된 외계 문명과의 그 첫 접촉이라는 주제에 대한 신선하고 또 그 색다른 해석으로 이 팬과 그다음에 동료 작가들 모두로부터 이게 정말 많은 관심을 받았어요. 그러니까 이 책의 성공과 이 상상력은 정말 이게 실제 과학과 문화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. 예를 들면은 이 소설에는 그 우주에서 그 잠재적으로 위험한 물체 이거를 추적하는 그 스페이스 가드 시스템이라는 것이 이 책에 등장을 하는데 1992년에 그 나사가 실제로 그 운석 충돌 후 그 소행성을 감지하는 프로젝트 이름 이거를 스페이스 가드로 지었습니다. 당연히 이게 이 소설에서 따온 거죠. 사실 나사가 이런 짓 많이 합니다. 그래서 많이 따옵니다. 그 또한 그 몇 년 전에 천문학자들이 그 우리 태양계에 진입한 그 첫 번째 성간 천체를 발견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즉시 이 라마라는 이름을 붙이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. 우리 태양계 내에서 발견된 첫 번째 성간 천체가 뭔가요? 이거는 그 어쩌면은 그 외계 우주선일지도 모른다고 그때 한때 주목받았던 그 유명한 그 오umu아무아입니다. 저희도 예전에 영상으로 한번 소개시켜드린 적 있죠. 기억납니다. 오umu아무아의 이름이 라마가 될 뻔했었군요. 그렇습니다. 현실이 그 예술을 모방하는 사례 같은데 그럼 소설에서도 이 오umu아무아 비슷한 것이 등장하나요? 예, 이거를 설명드리려면은 이 소설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려야 할 테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스포일러 유의하시고요. 일단 이 소설 라마와의 랑데뷰는 2131년을 배경으로 합니다. 그리고 이제 그 천문학자들이 이상한 궤도로 막 태양계에 들어오는 그 이상한 물체를 이제 감지를 하는데 이제 처음에는 이제 모두가 그것이 또 다른 소행성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하지만 이 물체를 딱 보니까 50km 길이의 그 원통형 우주선 혹은 이게 그 또 다른 우주 구조물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고, 그래서 이 천문학자들은 저것을 이제 그 힌두교의 신의 이름에서 따서 라마라고 이름을 붙이고 그 재빨리 그 우주선 그 엔데베호의 그 승무원을 파견을 해서 이 수수께끼 같은 방문객에게 접근해서 이 거대 구조물 라마의 신비를 밝혀낸다는 것이 뭐 대략적인 큰 스토리 라인입니다. 그 태양계에 진입하는 그 외계의 이상물체를 바라보는 인류의 모습은 정말 그 오umu아무아 사건과 비슷한데요? 그렇습니다. 그 2017년도에 발견된 그 오umu아무아도 그 일반적인 혜성이라든지 아니면 뭐 소행성처럼 행동하지 않았고, 심지어 그 외형도 보면은 이게 우주선처럼 약간 좀 비정상적으로 좀 길쭉하지 않았습니까? 그게 되게 유명했잖아요.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런 점들 때문에 사람들이 한동안 이 오umu아무아가 저 외계 탐사선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그때 많이 했어요. 이제 물론 그 현재는 이제 외계 우주선이 아니라 자연적인 천체라는 것에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만,
아직도 외계 우주선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아무튼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바로 그냥 소설 속의 우주선 라마를 떠올리겠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이 아서시 클락의 아이디어가 얼마나 현실적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좀 대표적 사례로 볼 수 있죠. 그래서 아서시 클락은 이제 우리가 발견하기 수십 년 전에 그 행성간 방문자를 상상했고 인간이 그러한 물체에 어떻게 접근하고 연구할 것인지에 대한 모든 것이 매우 그 믿을만하게 이 소설 속에 묘사되어 있거든요. 아, 진짜 대단한데요. 왜 아서시 클라크를 저기 아이작 아시모프 그리고 로버트 하인라인과 함께 그 SF의 3대 거장이라 부르는지 알 것 같아요. 아, 근데 저는 무엇보다 그 저 50km짜리 그 원통형 우주선 라마가 눈에 띄는데요. 보면 그 비디오 게임 매스 이펙트 시리즈에 등장하는 그 외계 문명이 만든 우주정거장 그 시타델이 떠오르는데 크기나 외형 뭐 그리고 배경 스토리 너무 유사한 것 같은데요. 아, 그렇습니다. 당연히 이 매스 이펙트의 시타델도 이 소설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. 저희가 예전에도 이거 여러 번 얘기했지만 보통 저희가 많이 본 적이 있는 이런 원통형 우주정거장, 예를 들면은 그 영화 인터스텔라 후반부에 등장하는 그 지구의 인류를 이주시킨 그 우주정거장 나오잖아요. 그거라든지 또 그 유명한 그 로봇 애니메이션 기동전사 건담, 여기 보면은 정말 무수히 많이 나오는 그 스페이스 콜로니, 이거 보면 다 원통형으로 생겼잖아요. 그렇죠. 이거를 이제 그 온일 원통이라고 부릅니다. 그러니까 당연히 이 소설에 등장하는 원통형 우주선 라마도 기본적으로 이 온일 실린더의 영향을 받은 거죠. 온일 실린더가 정확히 무엇인가요? 아, 이거 저희가 예전 영상에서도 한번 설명드렸는데 또 다시 한번 얘기 드리자면은 그러니까 나사 과학자들이 1970년대 막 우주에 대해 개발에 대한 이런 게 굉장히 높았던 이 시기에 우주 서식지에 대해 논의했던 개념이에요. 이게 원래는 뭐 이름만 봐도 알겠지만 원래 그 물리학자 제랄드 K 오닐에서 이게 따온 이름인데 그 제랄드 K 오닐이 제안한 이 우주 정거장으로 회전을 하게 돼 있거든요. 그래서 회전을 통해 이 내부 벽을 따라 인공 중력을 생성하는 개념으로, 즉 회전해서 구조물의 내부 표면에 인공 중력을 생성하는 거대한 원통형 거주지라고 보시면 됩니다. 우리가 뭐 막 무중력 상태라고 하지만 막 빨리 돌리면은 어느 한쪽으로 중심이 쏠릴 거 아닙니까? SF 영화에 많이 나오잖아요. 그렇습니다. 스페이스 오디세이도 나오고. 그렇습니다. 돌리면은 인공 중력이 발생하는데 그러기에 적합한 구조가 저 원통형 구조라는 거죠. 그래서 소설에서 아주 자세한 설명이 나오는데 이 라마의 회전은 약 0.6G, 지구상의 중력의 한 60% 정도라고 보면 되죠. 이 0.6G의 중력을 생성해서 우주인이 편안하게 걸을 수 있을 만큼의 그 충분한 중력을 제공을 하고요. 이 원통형 내부에는 막 공기 공급 장치라든지 그리고 뭐 여러 지형, 그리고 이 가운데 바다가 있습니다. 그래서 뭐 모두 다 이게 그 엔지니어링으로 제어 가능하고 이 중 어떤 것도 이제 물리학적으로 이렇게 위반하는 게 없어요. 그래서 이 아서시 클라크의 묘사가 너무 생생하고 정확해서 정말 라마가 실제로 존재할 수 있다고 믿을 정도라는 그런 평까지 받았다고 합니다. 뭐 솔직히 요즘 보면 뭐 과학적 실체가 부족한 뭐 마법의 중력이나 뭐 별의별 그냥 쉽게 뭐 평행 우주라든지 막 던지는데 그런 전혀 물리 법칙을 어긋나는 그런 묘사를 전혀 하지 않고도 이런 개념과 이런 묘사를 할 수 있었던 거죠. 들어보니까 우주정거장 라마는 꽤 기계적인 형태로 구동되는 것 같은데 혹시 뭐 이 라마를 통제하는 뭐 인공지능이나 뭐 중앙 컴퓨터 이런 것이 존재하나요? 아, 예. 말씀하신 대로 이 라마의 시스템은 이것도 고도로 자동화되어 있거든요. 불이 켜지고 공기가 흐르기 시작하고 그리고 여기에는 그 바이오트라고 불리는 그 로봇과 그 생물의 그 하이브리드 존재가 있는데 이게 뭐 인간과 직접 상호작용을 하지 않고도 이제 막 물건을 청소하고 막 수리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거는 지금에서 보면은 AI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죠. 자율적으로 작업을 수행하는 기계 같은 거니까. 그게 AI지 뭡니까? 그렇죠. 그래서 클라크는 이런 자체 유지 관리가 가능한 이 로봇 생태계를 상상한 것으로 이제 보이는데 이게 1970년대 초반에는 정말 상당히 진보적인 생각이었죠. 그랬겠네요, 진짜. 그 외계 지능이 뭐 자동 조종으로 작동하는 이러한 우주선을 설계하는 방법에 대한 탐구로서 이거는 이제 우주선 자체에 인공지능이나 사전 프로그래밍된 계획이 있다는 거를 이제 암시하는 거죠. 요즘 그 많이 등장하는 가설, 즉 뭐 우리가 마주할 외계 존재가 뭐 큰 머리에 초록 피부 생명체가 아니라 뭐 드론 같은 무인 우주선이나 인공지능 로봇일 가능성이 많다는 이야기, 뭐 이런 거랑 좀 비슷한 것 같긴 한데요.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고도로 발전된 외계 문명은 로봇 문명이거나 혹은 우주로 그 인공지능 우주선을 보낼 것이라는 우리가 여러 번 다뤘던 그런 최근 가설들과 유사를 하지요. 그럼 소설에서 주인공들은 라마 내부로 진입은 한 것으로 보이는데. 아, 예,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주인공은 그 승무원들인 그 라마의 내부로 진입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그 안에서 그 새로운 세상을 발견을 합니다.
그래서 내부는 이제 거대한 그 속이 빈 원통과 같고 그 벽을 따라 굽어지는 이제 거대한 평원이 등장하는데 그 평원은 이제 그 주인공들이 그 원통형 바다라고 부르는 광대한 그 얼어붙은 호수로 이제 분리되어 있습니다. 또한 내부에는 이제 우뚝 솟은 구조물인 이제 도시가 막 밀집되어 있는데 완전히 비어 있긴 하지만 이제 분명히 인공적인 거예요. 이게 자연적인 게 아닌.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비어 있고 하니까 되게 유령 도시처럼 뭐 어둡고 으스스하게 묘사가 됩니다. 그리고 이 우주선 라마는 이게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태양에 접근하면서 이게 천천히 살아나기 시작을 해요. 그 얼음이 녹아서 이제 바다로 들어가고 그리고 정체불명의 자동화 시스템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. 그래서 호흡 가능한 대기가 발생하고 라마도 회전하기 시작해서 중력이 유지되고 심지어 배를 관리하는 로봇 생물 그 아까 말씀드린 그 바이오트 이것도 막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. 진짜 그 이야기만으로도 고등 외계 문명과의 첫 접촉의 신비와 경외감을 잘 강조한 것 같은데. 그렇습니다. 보통 대부분의 외계인과의 첫 접촉 스토리 이런 거 보면은 뭐 외계인을 직접 만나서 막 전쟁을 하거나 막 투쟁을 하는 막 이런 작품들이 많잖아요. 대부분 그렇죠. 그렇습니다. 하지만 이 작품은 그 독특하게 그 외계인 이런 게 실제로 나타나지 않고 우리는 그저 그들이 만든 그들의 구조물을 만나는 거예요. 그 외계인 자체가 아니라 외계인의 유물, 그 아티팩트를 만나는 거죠. 이런 접근 방식은 소통과 이해라는 주제를 굉장히 독특한 방식으로 이제 탐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. 우리와 그 상호작용조차 하지 않는 종족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라는 의문을 서서히 풀어나가는 방식으로. 실제로 이 소설에서 인간은 우주선 내부의 단서를 통해서 이 우주 구조물을 창조한 존재의 의도를 해석해야 하는 일종의 그 고고학 탐정과 같은 방식으로 묘사를 합니다. 그래서 결국 이 라마 시리즈는 이제 우리에게 이제 좀 깊은 질문을 던지는데 우리는 왜 탐험을 하는가?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면 어떨까? 우주에서 우리보다 훨씬 우월한 무언가를 발견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? 물론 이제 이 소설은 그에 대한 뭐 쉬운 답을 주지는 않지요. 소설의 마무리는 어떻게 되나요? 말씀 들어보니까 명쾌한 답을 줄 것 같지는 않은데 말이죠. 그렇습니다. 주인공인 이 승무원들은 이 라마가 태양 주위를 이제 스윙바이에서 여기서 이제 스윙바이는 그 우주선이 그 적은 동력으로 먼 거리를 항해하기 위해서 이 다른 자연 천체의 중력을 이용하는 가속 방법입니다. 대부분 우리가 보내는 아폴로 우주선이라든지 다 이런 스윙바이를 이용한 거고요. 달 탐사선도 마찬가지고요. 맞습니다. 그리고 이 과정에 대해서는 영화 인터스텔라에 보면 이 내용이 나오죠. 즉, 이 라마가 다시 태양계 밖으로 떠날 것이기 때문에 이 선체 내부를 탐험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 인지를 하게 돼요. 그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제 주인공들은 가능한 한 많은 데이터를 그 시간 안에 수집하려고 하지만 결국 이 라마의 정체는 수수께끼로 남게 됩니다. 인류는 라마가 왜 왔는지 이번 편에서 알 수 없게 된 거죠. 이번 편에서 알 수 없다는 건 속편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? 그렇지요. 그 후속작들은 그 또 다른 작가 그 젠트리 리와 함께 공저한 그 세 개의 속편이 존재를 하는데요. 먼저 그 라마 2는 이 사건 70년 후에 또 다른 라마와 비슷한 우주선이 등장하면서 이게 이야기가 전개됩니다. 이번에는 70년 전 그 인류가 첫 만남에서 교훈을 얻고 더 준비된 임무를 이제 수행을 하게 돼요. 그리고 이야기는 그 후속작들인 그 라마의 정원과 라마가 밝혀지다. 여기로 점점 진행되고 확대되면서 특정 캐릭터가 이 외계 우주선과 함께 그 실제로 여행하는 모습을 따라가요. 그래서 이 후속작들은 이 라마를 만든 창조자에 대한 미스테리를 더 깊이 파고들며 스케일을 점점 더 키워갑니다. 그래서 이 경이로운 그 50km짜리 거대 우주 구조물을 창조한 외계 문명은 과연 어떤 존재인가요? 그건 뭐 아시겠지만 시간 관계상 다음 시간에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얄밉게 이야기 끊으시는데 예. 알겠습니다.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오늘은 그 SF 거장 아서 C 클라크의 대표작 라마와의 랑데부에 관한 여러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.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.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지금까지 아제논이었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